대한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내부의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한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은 인수대상 기업의 임원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검은색 만년필을 규칙적으로 두드릴 때마다 상대방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혁에게 있어 비즈니스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철저한 숫자와 이익의 전장이었고, 그는 이 전장에서 패배를 모르는 절대적인 포식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지혁은 상대방이 제시한 타협안이 적힌 서류를 거칠게 밀어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엉성한 계획으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무능함을 혐오했습니다. 그가 막 독서를 내뱉으려던 찰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김 비서실장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회의 중단 사태였기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던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떨리는 손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지혁의 귓가에 다가와 믿을 수 없는 보고를 속삭였습니다. 본사 1층 로비에 3명의 아이들이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지혁 사장의 핏줄이라고 주장하며 로비 한가운데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김 실장이 건넨 태블릿 화면 속 CCTV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은 5살배기 아이 3명이 여행용 가방을 든 채 당돌한 표정으로 안내 데스크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즉시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조원이 오가는 계약보다 당장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이 기이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에서 보낸 함정일 수도 있었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스캔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에 들어선 순간 지혁의 이성적인 사고는 잠시 정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서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지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은 유전자 검사 없이도 혈연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다가와 아이들이 가지고 온 봉투를 지혁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와 함께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필체로 적힌 편지에는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그가 잊고 살았던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암호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지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재킷을 벗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여자아이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 위해 보낸 경고장임이 분명했습니다. 지혁은 보안팀에게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을 올려다보는 새 아이를 향해 따라오라는 짧은 명령을 내리고는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지혁과 새 아이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지도 보채지도 않고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차 안의 고급스러운 장식과 지혁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지혁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일상에 예고도 없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한 최고 경영자의 가면 뒤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묘한 책임감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지혁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리무진이 들어서자 집사들이 도열하여 주인을 맞이했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차가운 표정의 지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내린 3명의 작은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주눅들기는커녕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원 곳곳을 살피며 재찰거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저택의 정적을 깨트리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에 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차마 그들을 조용히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을 보필해온 공여사는 현관에 들어선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역의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에게 아이들의 이목구비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당황한 공여사에게 아이들의 식사와 잠자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이들을 위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 이 집에서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당혹감 속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역의 심각한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넓은 거실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장식장에 놓인 고가의 도자기들을 건드려 지역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둘째는 소파 위를 방방 뛰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막내 여자아이는 지역의 다리에 매달려 배가 고프다고 칭걸거렸는데 지역은 이 상황을 통제할 매뉴얼이 자신의 머릿속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눈빛 하나로 제압하던 그였지만 무구한 눈동자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들 앞에서는 모든 권위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간신히 식탁에 앉혀 저녁 식사를 시작했지만 우아하고 정돈된 식사 예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포크와 나이프 대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거나 서로의 접시에 있는 반찬을 뺏으며 식탁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지역은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소란 속에서 입맛을 잃고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지만 묘하게도 그 광경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텅 빈 식탁에서 홀로 식사하던 지난날의 적막함이 시끌벅적한 온기로 채워지는 느낌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유흥가 룸살롱에서는 대양그룹 부회장 한창수가 독한 양주를 들이키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지역이 숨겨둔 자식들을 집으로 데려갔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이것이 조카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과 같은 해결색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의 친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캐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암투 속에서 갑자기 굴러들어 온 세 아이는 그에게 있어 최고의 먹잇감이었습니다. 한창수는 단순히 아이들의 존재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친모가 과거 경쟁사에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았던 인물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역을 도덕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만약 지역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스파이와 내통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주주총회 전에 밝혀진다면 대표이사 해임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욕망에 눈이 먼 한창수의 눈동자가 붉게 번들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서재에 홀로 남은 지역은 금고 깊숙한 곳에서 아이들이 가져왔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낮에는 경황이 없어 자세히 살피지 못했지만 다시 보니 편지의 문장 배열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문장의 첫 글자와 숫자들을 조합해 보았고 그것이 과거 그와 혜인이 공유했던 이진법 암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암호를 해독하자 드러난 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닌 대양그룹의 비밀 계좌가 담긴 서버의 접속 코드였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에 코드를 입력했고 곧이어 화면 가득히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인은 지난 6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홀로 이 거대한 비리를 추적해 왔던 것이었고
이제 한계에 부딪혀 아이들과 함께 이 정보를 지역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이것이 단순한 양육권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끄고 창밖 어둠을 응시하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괴물이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태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라면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을 아침 식사 시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로 왁자지껄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역은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 시선 끝에는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듯 보였고 그중 첫째인 도윤은 벌써 집안의 복잡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만지작거리며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기 좋아했던 지역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을 때 지역은 창가에 서서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건넨 파일에는 아이들의 생모인 이혜인에 대한 상세한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업계에서 전설적인 실력을 가진 화이트 해커였으며 과거 국가정보기관과 협력하여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파일 속 그녀의 사진을 보며 6년 전 해외 출장지 호텔배에서 마주쳤던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던 그 만남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접선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은 혜인이 자신에게 접근했던 이유가 정보를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였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암호화된 데이터는 한창수 부회장이 오랫동안 감춰온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명단이었고 그녀는 이 위험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혁을 방패막이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혁은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대담함과 치밀한 전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혁에게 보냄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혁에게 방역의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때 정원 쪽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평화롭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의 침입 시도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즉시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고 저택 담장 너머 숲속에 은폐하고 있는 검은색 승합차 2대와 망원 렌즈로 집 안을 감시하는 정체불명의 사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파파라치가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은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목표가 명확하게 아이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처럼 사납게 변했습니다. 지역은 보안팀장에게 즉시 경계태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서재를 나와 아이들이 있는 거실로 향했고 놀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냉철한 계산과 전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창수 부회장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노골적으로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혜인이 가진 정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은 아이들이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적의 숨통을 끊을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한창수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시가를 피우며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용한 해결사들은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유명했지만 이번만큼은 지역의 철통 같은 보안을 뚫기가 쉽지 않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한창수는 분노에 차 잿더리를 집어던지며 당장 아이들을 납치해 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혜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라는 확실한 인질이 필요했고 지역이 아이들에게 정을 붙이기 전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은 이성을 잃고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지역은 아이들을 안전한 패닉룸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택 지하에 마련된 패닉룸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는 최첨단 방공호였기에 아이들을 보호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이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마치 모험놀이처럼 즐거워했고, 지역은 그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곧 엄마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며 굳게 닫힌 강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뛰어드는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 주변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그 속에 숨어있는 적들의 기척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역은 과거 특수부대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직접 보안 상황실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정면 돌파가 아닌 교란 작전을 통해 빈틈을 노릴 것이라 예측하고 저택 외곽의 조명을 일부러 소등하여 그들을 유인할 함정을 팠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혁은 무정기를 들고 보안 요원들에게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적막을 깨고 은밀하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입자들은 지역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담장을 넘자마자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사방에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황한 침입자들은 저항을 시도했지만 이미 지역의 완벽한 포위망 안에 갇힌 도간에 든 쥐신세였습니다. 지역은 상황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침입자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를 생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놈들의 입을 통해 한창수의 계획을 낱낱이 파헤치고 혜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생포된 침입자는 지하 취조실로 끌려왔고 지역은 직접 그를 심문하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값비싼 슈트 대신 검은색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지역의 모습에서는 평소의 젠틀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침입자에게 불필요한 고문을 가하는 대신 혜인이 남긴 데이터의 일부를 보여주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한창수가 토사구팽할 것이 뻔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지역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지역은 아이들이 집에만 갇혀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외출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의 정기건강 검진을 위한 이동이었지만 실상은 한창수 부회장의 세력을 유인해내기 위한 대담한 미끼였습니다. 검은색 방탄세단이 호위 차량들의 보호를 받으며 도심의 터널로 진입하자 지혁은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천진난만하게 창밖을 구경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고 지혁은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둔 권총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오후의 도로 위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터널의 중간 지점을 지날 무렵 갑자기 앞서가던 대형 트럭이 굉음을 내며 차선을 가로막아 멈춰 섰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뒤따르던 승합차들이 지역의 차량을 에워쌌고 그 안에서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장한 괴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매복 공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자 지혁은 즉시 차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바닥으로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사업가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전장에 선 군인의 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괴하원들은 방탄 유리를 깨부수기 위해 무자비하게 둥이를 휘둘렀지만 지혁은 차 안에서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망설임 없이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괴한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CEO가 제 발로 걸어 나오자 비웃음을 흘리며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지혁은 순식간에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았고 간결하고도 파괴적인 동작으로 급소를 타격해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지혁의 몸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잔혹했습니다. 그는 다수의 적을 상대로 좁은 공간을 활용해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는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낭자했지만 지역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들의 눈에 지역은 더 이상 무서운 아저씨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주는 거대한 영웅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홀로 수십 명의 적을 막아내는 강철 방벽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난투극 끝에 적들의 리더로 보이는 거구가 흉기를 들고 지역에게 돌진했습니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지만 지역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상대의 칼날을 피하고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거구가 쓰러지자 남은 잔당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터널 안의 아수라장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을 옷에 닦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새 아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지역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역은 피비린내 나는 자신의 품에 아이들을 안아도 될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천이 닿자 모든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역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고 그 단어는 지역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얼음 조각을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꽉 안으며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뼈저리게 맹세했습니다. 이날 터널에서 벌어진 사건은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는 재벌 회장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동안 냉혈한이라 불리던 지역의 이미지를 180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지역의 편으로 돌아섰고 한창수 부회장의 무리한 공격은 오히려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지역은 뉴스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방역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지역은 병실을 지키는 경호원들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신신당부하고는 비밀리에 마련된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혜인이 남긴 암호화된 파일에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생포한 적들의 리더를 심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한창수가 선을 넘은 이상 지역 역시 법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창수의 사진을 노려보며 펜촉을 부러뜨릴 듯 꽉 쥐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자원을 동원한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VIP 병동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는 마치 전시작전 사령부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역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고 소파에 앉아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습격 사건 이후 여론은 완전히 지역의 편으로 돌아섰고 주가 역시 폭등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 대중의 환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과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한창수 부회장의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을 것인가에 대한 잔혹한 시나리오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단순히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하수들의 방식 대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금융전쟁을 먼저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한창수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차명 계좌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동결시키고 그의 주력 사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하자 한창수 측의 조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충성심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돈이 사라지면 신기루처럼 흩어진다는 것을 지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신문을 담당했던 보안팀장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생포한 적들의 리더가 마침내 입을 열어 아이들의 생모인 이혜인이 감금된 장소를 자백한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인천항 외곽에 위치한 폐쇄된 물류창고 지하에 갇혀 있으며 한창수는 그녀를 인질로 삼아 암호 해독키를 넘기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혁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했지만 감정에 휘둘려 무모하게 돌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혁은 곧 있을 대항그룹의 신기술 발표회를 거대한 덫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화려한 행사를 미끼로 던져 한창수의 시선을 돌린 뒤 정예 요원들을 투입하여 혜인을 구출하는 양동작전이었습니다. 그는 한창수에게 연락을 취해 발표회 당일 메인 서버에 접속 권한을 넘기는 대가로 혜인의 신병을 인도받겠다는 거짓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한창수는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당장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 지혁은 확신했습니다. 작전 개시 전날 밤 지혁은 잠시 짬을 내어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안전 가옥을 찾았습니다. 며칠 사이 훌쩍 자란 듯한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품에 안기며 엄마는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지혁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지만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반드시 내일 엄마를 데리고 오겠다고 아이들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며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고 신기술 발표회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샴페인이 오가는 파티장 한가운데서 지혁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귀에 꽂힌 인이어 이어폰으로는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와중에도 시선은 끊임없이 연 회장 입구를 주시하며 먹잇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창수 부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혁이 자신에게 굴복했다고 믿고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다가왔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혁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그를 맞이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혁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인천의 폐창고 외곽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연설은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안에 포함된 특정 단어들은 작전팀에게 보내는 공격 신호였습니다. 그가 혁신과 변화를 강조할 때마다 창고의 외곽 경비병들이 하나둘씩 소리 없이 제압당했고 구조팀은 혜인이 갇혀 있는 지하 밀실로 향하는 통로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픽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지혁의 태블릿 PC 화면에는 작전 현장의 헬멧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한창수는 VIP석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혁이 약속한 서버 접속 코드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송된 파일은 접속 코드가 아니라 그의 비자금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음을 알리는 은행의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당황한 한창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지혁은 연설을 멈추고 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지혁의 눈빛은 마치 게임은 끝났다고 말하는 듯했고 그제야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한창수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동시에 인천의 폐창고에서는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철문이 뜯겨나가며 구조팀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한창수가 고용한 용병들은 최정예 요원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지하 밀실의 문이 열리며 쇠사슬에 묶여있던 혜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감금 생활로 야위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구조팀장의 무전을 통해 그녀의 생존이 확인되자 무대 위 지역의 표정에도 비로소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한창수 역시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소형 기폭장치를 꺼내들며 자신이 체포되는 즉시 대한그룹의 메인 서버를 폭파시켜 모든 데이터를 날려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사람들 사이로 지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한창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치광이의 손에 들린 폭탄 스위치를 뺏고 이 긴 악몽을 끝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지혁은 한창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한창수에게 이미 모든 데이터는 백업되었고 당신이 폭탄을 터뜨려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한창수는 지혁의 말을 믿지 않고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엄지손가락을 버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지혁의 뒤편에 서 있던 보안팀장이 은밀하게 저격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창수의 떨리는 엄지손가락이 기폭장치의 붉은 버튼을 누르기 직전 지혁은 벼락 같은 고함을 질러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천장을 뚫고 내려온 섬광탄이 한창수의 눈앞에서 터지며 행사장은 순식간에 하얀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을 틈타 대기하고 있던 특공대원들이 단상 위로 뛰어올라 한창수를 덮쳤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기폭장치는 바닥으로 뒹굴며 맥없이 부서졌습니다. 지혁은 눈을 가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한창수를 내려다보며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았고 그의 표정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아닌 끝을 맺은 자의 차분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영희 속에서 끌려나가는 한창수는 끝까지 발악하며 자신이 가진 정보로 대한그룹을 길동무 삼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이미 대형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시켜 한창수의 모든 비리 내역과 살인교사 혐의가 담긴 증거 영상들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반전에 셔터를 눌러대기 바빴고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뉴스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혁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청중들을 향해 이 모든 것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마자 지혁은 뒤실은 김 비서실장에게 일임하고 혜인이 이송된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는데 이는 방금 겪은 테러의 위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거대 권력과 싸워온 여자,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준 여자와의 재회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 병실 문 앞에 선 지혁은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고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보다 더 무거웠던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링거를 맞으며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혜인과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세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들어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혜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지혁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지혁은 차갑고 계산적인 비즈니스맨이었기에 자신의 아이들을 구하고 자신까지 구해낸 지금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아이들을 안아주면서도 시선은 혜인에게 고정시킨 채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지혁은 침대 맡에 놓인 의자에 앉아 혜인의 야윈 손등에 꽂힌 주사바늘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진작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녀가 겪었을 공포와 외로움을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이 무사한지 재차 확인했고 지혁은 아이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아빠인 자신보다 더 씩씩하게 엄마를 기다렸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혜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지혁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며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지혁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단상에 오른 지혁은 준비된 원고 없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창수 부회장의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자신에게 3명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치부나 스캔들이 아니라 축복이며 앞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그룹 경영에도 윤리적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의 파격적인 고백은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냉혈한 CEO라는 그의 별명은 슈퍼맨 아빠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역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혈투를 벌였던 영상과 기자회견 장면이 공유되며 그를 응원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주주들 역시 오너리스크를 우려하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지역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역의 승부사 기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퇴금 퇴원한 혜인은 아이들과 함께 지역의 저택으로 들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었지만 6년의 공백을 단번에 메우기에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혜인에게 별관을 내어주며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배려했지만 혜인은 화려한 저택 생활이 어색한 듯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서두르지 않고 매일 저녁 일찍 귀가하여 아이들과 놀아주고 혜인과 식사를 하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정원으로 나온 지역은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혜인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처어연하면서도 아름다웠고 지역은 홀린 듯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혜인은 지역에게 과거 산업 스파이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했던 사연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해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 깨달았고 그녀가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는 자신이 나눠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혁은 혜인에게 대한그룹의 정보보안 센터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던 혜인도 지혁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혁은 그녀의 해킹 실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 샀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의 곁에서 당당하게 능력을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과거에 꼬리표를 떼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지역의 말에 혜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창수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차가운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몰락과 함께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도 모두 숙청되었고 대한그룹은 지역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역은 과거의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기업 문화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말했지만 지역은 단지 지켜야 할 것이 생겼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회사는 더 이상 정글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물려줄 안전하고 정의로운 터전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자 지역은 비서실장도 경호원도 없이 오직 가족들만 태우고 교회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서툰 솜씨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는 지혁의 모습에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혜인 역시 그런 지역을 도와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릴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지혁은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이 가슴속을 가득 채웠고 그는 이 평범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텐트 안에서 잠들자 지혁과 혜인은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혜인의 손을 잡았고 혜인은 거부하지 않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6년 전의 실수가 만들어낸 우연이 필연이 되어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혁은 혜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속삭였고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두 사람의 약속을 축복하듯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대항으로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룹의 정보보안 센터장으로 취임한 이혜인은 탁월한 리더십과 기술력으로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철옹성처럼 재구축했고 임원회의에서 그녀의 발언권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과거 지역의 약점이라 여겨졌던 그녀의 이력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의 아이콘으로 포장되어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혁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혜인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냉철한 경영자의 눈빛이 아니라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의 눈빛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완벽한 호흡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육아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새 쌍둥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며 사고의 스케일도 커져갔고 지혁은 주말마다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아이들이 어지러운 장난감을 치우고 밥투정을 달래느라 쩔쩔매는 평범한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혁은 야근을 줄이고 칼같이 퇴근하여 아이들의 목욕을 직접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는 그가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혁은 비서실장에게 오후 스케줄을 모두 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새쌍둥이의 유치원 학예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고 지혁에게는 그 어떤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는 드레스룸에서 최고급 슈트 대신 캐주얼한 니트와 면바지를 고르며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확인했습니다. 평소 거대 자본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였지만 아이들의 재롱잔치에 참석한다는 사실에 마치 신입사원 면접을 앞둔 사람처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그런 지역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유치원 강당은 학부모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지혁과 혜인은 맨 앞줄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고 앙증맞은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하자 객석 곳곳에서는 탄성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무대 위에서 서툰 몸짓으로 율동을 하는 도윤과 둘째 그리고 막내딸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자를 놓치고 옆 친구와 부딪히며 실수투성이인 공연이었지만 지혁의 눈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보다 더 감동적이고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이어진 가족체육대회에서 지혁의 승부욕이 다시금 발동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달리기 종목에 출전한 지혁은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전력 질주하여 다른 아빠들을 제치고 1등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고 지혁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은 뉴스에서만 보던 냉혈한 회장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친근감을 표했고 지혁은 그제야 자신이 쌓아 올린 높은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찍어 온 동영상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하나둘씩 하품을 하더니
이내 지역과 혜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정적 속에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고, 지역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따뜻하고 소박한 행복이 이제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역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침실로 옮긴 뒤 혜인과 함께 테라스로 나와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지혁은 혜인에게 반지를 건네며 정식으로 프러포즈했습니다. 이미 법적인 부부였고 아이들의 부모였지만 그는 혜인에게 제대로 된 시작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혜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지난날의 아픔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깊은 신뢰와 동지애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과 명예만을 좇는 고독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배웅해주는 혜인과 아이들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집을 나서며 자신이 지켜야 할 왕국이 회사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정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운전기사가 열어주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역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복잡한 서류더미 대신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와 가족사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골치 아픈 보고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온 인생의 대반전은 그를 더 나은 경영자이자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은 막대한 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여줄 올바른 삶의 태도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퇴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근을 하며 고독을 씹었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했습니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혈한 CEO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인 행복한 한지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